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97페이지. 이제 오늘 하면 진도가 마무리될 거예요. 월요일 과정은. 이제 7, 8월 문제집 들어갈 건데 뭐 다음 주에도 하여튼 요약집은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뭐 문제 하더라도 요약집은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들어가 볼게요. 97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 할 차례죠? 자, 그러면 칠판을 봐주세요. 자, 어떻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마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합격권에 진입이 됐어요. 예, 그래서 호흡 있고로 합격이거든요. 그 정도 호흡이 맞으면 합격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다만 이제 수석이냐 차석이냐 그 차이지.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이란 말을 써요? 거래계약. 그러면 자, 개공 소개로 이루어지면 누가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개공이 작성해야 되죠. 그러면 계약서 쓰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 서식 갖다 쓰면 뭐 적으란 거면 적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잘못 쓰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당사자 확인이에요. 그러면 매매 같으면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매수인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갑이 자기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이거 팔고 싶으니까 중개해달라. 자, 의뢰가 들어오죠? 그러면 개공할 리는 일단 권리의 진정성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서요. 진정성 확인. 자,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갑이. 그러면 진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럼 뭘 띄워보면 된다세요? 등기상 증명서. 줄이면 등기부. 그리고 주민등록증 대조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적상 대조하라는 거예요. 여기 인적상, 여기 인적상. 근데 예를 들어서 또 갑 주민등록증 훔쳐와서 내 건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한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주민등록증 사진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훔쳐와가지고 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주변 탐문도 해볼 경우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명의신탁 같은 거 있잖아요. 명의신탁은 어차피 등기부 띄워봤자 등기부 소유자가 나오겠죠. 그죠? 등기 맡아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소유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탐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소유자 확인 방법이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건 부수적인 거고. 자, 그러면 소유자가 확인이 돼서 그럼 두 번째 뭘 확인하고 중개해야 돼? 처분 능력. 그럼 처분 능력이 뭐예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없는 자하고 해야 돼요? 있는 자.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 뭐라고 표현을 해요?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계약이잖아요.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의사 무능력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자, 지금도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지금? 의사 무능력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에? 무한자? 내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또 오늘 비가 오려고 하고 있죠? 비가 오면 내가 옥상에다 올려 보낼 거예요. 옥상에 올려 보낸 이유는 비 쫄딱 맞고. 자, 그러면 유활할지 만치자. 이게 술 취해도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만치자라는 것은 완전히 가버린 사람, 술 먹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을 줄은 가본 사람들 말하고. 유한은 좀 애매모호하죠. 어느 선까지 유한가 참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제 판례는 한 뭐 만 7세 이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하고 계약하면 안 돼요. 왜? 무효니까. 계약 자체가 뭐니까? 무효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개공이 눈으로 봐도 쉽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계약 안 하면 되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행위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란 말을 써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하고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미성년자하고 또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18세인지 19세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로 확인해요? 미성년자 확인은. 주민등록증. 나이 나오잖아요. 생년월일. 그럼 이 둘은 뭘로 확인해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뭘로 확인하냐고. 예?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해보면 그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 말 걸어보면 저 사람 피한정인지 피성년인지 구별이 돼?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럼 뭘로 확인한 거랬어요? 우리 여기. 예. 여기. 개심판을 받으면 피한정 후견이 되는데, 개공 이제 그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피한정 후견인지 피성년인지 확인하냐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아니고,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기억나요, 이거? 처음 이야기한 거 아닌데. 자, 그냥 들어봐요. 이따 적으라 할 테니까. 자, 이분들은 후견, 자, 한정후견 개시심판, 성년 개시심판 법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올라가, 인적사항이.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것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면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있어, 없어요? 부모하고 친권자라고 그러죠? 없으면 후견이. 여기도 법정 대리 후견인들이죠? 그럼 이건 뭘로 확인해요? 이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해요. 근데 이분들 법정 대리는 똑같아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니까 이분들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고 이들 법정 대리인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뭔지 아세요? 인적사항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근데 여기는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럼 이제 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이 사람이 물건 팔려고 들어와요. 그러면 개공이 일단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돼요. 왜? 나무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치려고 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럼 일단 소유자인지 확인이 됐거든요. 이걸 보니까. 근데 주민등록증 보니까 미성년자라고 나와요. 그럼 미성년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중개했다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요. 그럼 이 사람이 사가지고 취소가 안 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이제 취소가 돼버리면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 못해? 못하잖아요. 그럼 개공 쫓아올 거 아니에요. 개공한테 따지러 올 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그럼 이제 일단 미성년자 확인은 주민등록증 보고 확인이 됐죠? 그럼 미성년자라고 확인이 되면 일단 법정 대리인 동의를 확인을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없으면 후견인이 지정이 되겠죠? 이 사람 동의서를 확인하고 중개를 하면 계약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동의를 확인해야 돼. 됐어요? 자, 또 하나 방법은 대리인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왜? 왜 대리인하고 직접 연결?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성년자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재산을 팔아줄 대리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을 연결하는 방법하고 또는 미성년자하고 계약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확인하고 중개하라. 그러면 계약이 취소된다 안 된다? 그래 안전하게 이제 개공을 중개하고 돈 버는 거지. 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이 판명이 되면 똑같아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법하고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 이것도 몇 가지? 두 가지.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피성년 후견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라고 나오면 이 동의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동의권이 없거든요. 동의권이 없어요. 그러면 대리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하고 해야 돼? 대리인하고 계약을 해야 돼.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전혀 계약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대리인하고 중개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중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중개 안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복잡한 거 다 옆집 다 줘버리고 확실한 거 이렇게 해서 버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일거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중개하면 된다. 정의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밑줄 그어볼게요. 자, 97페이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권리의 진정성 여부 확인 그랬죠?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권한이 없는 자를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증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 그랬어요. 밑줄 그으시고 이걸 통해서 소유자 확인. 그 외에 이제 인감증명서랄지 등기불증, 재산세 납부 여부 이것도 소유자 확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이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뭔지 아세요? 예. 자, 처분 능력 나와 있죠? 의사 능력은 뭐 크게 공부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한 능력, 행위 능력 공부했는데, 자,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과 거래를 중개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확인. 이게 몇 번? 1번.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 몇 번? 2번. 몇 가지 방법? 2가지. 근데 피성년 후견이라고 계약할 때는 법정 대리인과의 계약 체계를 중개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지금 설명한 거, 그 내면 밑줄 그어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개공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을이. 그러면 개공할 일은 둘이 대리권이 있냐, 없냐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대리는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로 나눠집니다. 임의대리는 수권이행위에서 발생한다고 기억납니까? 그럼 이건 뭘로 확인해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 확인하는 방법. 자, 이건 수권행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임장 없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개공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 통해서? 위임장을 써주거든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위임장. 근데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조해서 확인하고 중개해야 돼.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권 유무는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아까 2가지를 했죠?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고 피한정하고 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이걸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을게요. 임의대리는 인감증명서 첨부된 뭘 통해서? 위임장. 그리고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적어.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뭘로 확인한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체크했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관계는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여러분이 또 가만히 앉아있으면 상속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상속은 주로 누가 가지고 있어 상속? 1순위 상속 순위가 누구야? 와이프가 돼? 자식이 될까? 배우자가 돼요? 아니야, 자식하고 배우자 공동. 이해됐어요? 그 2순위가 이제 부모하고 배우자. 정리됐어요?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일단 상속권이 있냐 없냐는 일단 자식이냐 아니냐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뭘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증명서에 나와요. 증명서. 그래서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로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수인 경우는 자, 공동상속인으로 전원 동의 확인해야 돼. 뭐 장남이라고 내가 이 물건 팔고 싶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도 다른 상속인 동의 확인해야 돼요. 공동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그냥 중개해주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예. 다른 상속권자 동의 확인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와요? 공동소유 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또 공동소유 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중개해봐야 돼. 옆집에 보내야 돼. 옆집에 보내버려? 자,
공동 소유 재산 형태는 크게 뭐가 있으면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자, 합유는 조합재산이 있고 총유는 종중재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지분이 있냐부터 확인해야 되죠. 자, 공유는 지분이 있다고 있습니까? 없다고 있어요. 그래서 합유는 있어 없어? 있어. 총유는 없습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분 처분은 공유는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자유롭다 이 말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 합유는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다른 합유자 뭐다? 전원 동의. 됐죠? 자, 그러면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물건 처분할 때 봐보세요. 물건 처분할 때는 여기는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이제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원 동의. 자, 여기는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 전원 동의 확인하고 중개해야 돼. 여기는 사원총회 결의. 종중 같으면 종중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공유물 임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유물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인데 공유물 임대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공유물을 임대, 개공 임대차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의 과반수 동의 확인하고 중개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왜 공부를 하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겁니다. 공유 예를 들어보면 갑하고 을하고 토지 한 필지를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공유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분이 반반씩이다. 2분의 1이다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을이 이 지분 자체를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개공은 그냥 중개해주면 돼요. 왜? 지분 처분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갑 동의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분 사고 파는 건 그냥 계약서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을이 이 토지 자체를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근데 이 토지는 갑하고 공동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갑 동의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이제 전원 동의라 이 말이야. 처분할 때는 여기는 두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 명이 있어서 있잖아요. 전원 동의 확인하고 공유물 임대할 때는 지분 과반수 동의 확인하고 중개하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 같은 경우 무조건 전원입니다. 자, 이걸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 소유 재산에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법인. 또 가만 앉아 있으니까 또 법인 재산이 의뢰가 들어오네. 아, 법인이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와. 그럼 중개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그럼 뭘로 확인하고 중개하느냐? 일단은 법 인격이 있냐 없냐 확인해야 되고. 또 법인은 대표자들이 있어 없어요? 과연 이 법인 대표자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가? 이건 뭘로 확인한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법인 종류 이해관계 동의나 감사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중개, 즉 팔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방금 배웠던 거 확인도 해야 되지만 추가로 관할청의 허가 가능성 확인해야 돼요. 관할청은 뭘 확인하라? 허가. 왜? 사립학교법에 보면은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 허가를 얻도록 돼 있어요.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허가를 못 얻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건 법인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개별법이 또 적용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뭘 확인하고 중개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공부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게 시험 자주 나오는데 요즘은 뭐 자주 안 나와요. 요즘은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일단 봐줘야 되고. 자, 그 다음 2절 제목 읽어보세요. 거래계약서. 여기서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매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이건 법에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계약 당사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이거 법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실무에서는 뭘 보고 작성하느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책을 보세요. 매도인은 뭘 보고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주민등록증.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보면 주소, 성명, 주민번호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걸 보고 적어라. 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필지기도 나와요. 그걸 보고 작성하라. 됐어요? 그 매수인은 뭘 보고 작성하면 돼? 주민등록증. 그렇게 신분증 보고 쓰면 돼요. 왜냐하면 뭐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요. 뭐 불러준 대로 써도 되는데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계약서 쓰라 이 뜻이에요. 별다른 뜻은 없어요. 자, 두 번째가 물건의 표시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물건의 표시가 뭐냐면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을 말하고 건물은 거기에다 뭐 건축연도 뭐 이런 거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토지는 뭘 보고 적으면 돼?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대장. 근데 등기부 표제부에도 나오죠. 불일치하면 대장이 우선한다고 기억나? 예, 그래서 그 대장을 중심으로 대장 중심 동그라미. 등기상 증명서와 비교를 해서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다. 소재,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됐죠? 근데 그 2번 면적과 관련해서 필지 매매냐 수량 매매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습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토지 면적과 관련해서 필지 매매냐 수량 매매냐 이거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억나요? 이거 한번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수량 매매냐. 자, 그럼 이거 한번 맞춰봐요. 쉬운 거요. 놀랄 필요 없어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렇지, 한 필지 토지. 다 알잖아요. 뭐, 주저함이 없이 바로 나오잖아요. 자, 이 한 필지 토지가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토지 대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억에 사고 팔았어요. 이 100제곱미터를.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갖고? 100만 원이요.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1억 나오거든요. 이거 외워놓으면 좋다 그랬죠.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1억이라고. 됐죠? 그럼 제곱미터당 가격이 100만 원씩 하면 1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측량을 해봤어요. 사가지고 측량, 실측을 해보니까 90밖에 안 돼요. 그럼 몇 제곱미터가 부족해? 10이 부족하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참, 금방 천만이 되죠. 근데 금방 이거 매덕 가거든. 매덕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뭔 사이죠?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 금방 몇 억씩 차이가 난다고. 조금 달라도. 그러면 이럴 때 이 매수한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10이나 벌써 1000만 원. 금방 몇 억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러면 이 필지 매매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액을 청구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이 필지 매매는 이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토지 한 덩어리에 1억. 토지 자체를 중시해서 사고 파는 거거든요. 면적은 형식이고 이 토지 자체를 중시해서 했기 때문에 감액을 청구 못해. 근데 수량 매매 같은 건 이 제곱미터당 가격 또는 면적을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약서 쓰다가 지금 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써야만이 수량 매매가 돼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저런 경우가 있으면 이걸 공부하는 거지.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총 거래대금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 거래대금 여기 얼마요? 1억이잖아 1억. 1억 적어요. 근데 필지 매매 하더라도 어차피 총 거래대금 안 적을 수 없죠. 거래대금 적어요. 근데 이 수량 매매가 되려면 제곱미터당 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100만 원을 적으라고. 이걸 안 적으면 수량 매매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필지 매매 하더라도 나누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좀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계약서에. 그럼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아니 똑같이 제곱미터 가격이 되는데 그럼 매도한 사람은 손해배상 안 지려고 필지 매매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사는 사람은 돈 받아내려고 수량 매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없어?
서로 치고받고 싸워 안 싸워? 싸워. 그럼 법원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법관이 이제 당사자 의견 다 듣고 증거 조사해서 수량매매인지 필지매매인지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기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뭘 적어야 돼? 특약사항에다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적든지 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적든지 그러면 또 더 쉽게 부족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러면 확실하게 무슨 매매? 수량 매매가 돼서 부족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다. 있다.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조금만 차이 나도 금방 몇 억씩 차이 나버리거든요. 땅값 비싼 데는. 서울 같은 데는. 뭔 사였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이 토지조사가 지금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측량을 해서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측량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측량 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 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계약 쓸 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라. 됐죠? 왜? 이제 토지 내년에 중개할 거 아니에요. 100억짜리. 100억짜리 중개하는데 또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약서 쓸 때 이걸 확실히 기재하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런 거 기재해 놓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에 면적과 관련해서 필지 면적 수량면 분쟁이 발생에 따라서 거래계약서 중 부동산 표시란의 총면적 동그라미 표시하고 매매 대금란의 총대금 동그라미 제곱미터 단가 동그라미. 자, 총대금하고 제곱미터 단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놔 또 플러스? 뭐 실측 면적을 기준한다, 뭐 수량 매매다, 뭐 이렇게 적어놔요. 그것까지 적으면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하게. 계약서 쓸 때, 넣으라고. 특약사항에다 넣으라고.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약서 쓸 때 뭐가 또 반드시 들어가라 그랬어요? 계약일. 뭐 이거는 큰 내용 없어요. 일단 계약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식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총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하고 또 계약금. 그리고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고. 큰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물건의 인도 일시가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자, 물건이 언제 매수인에게 넘어가느냐. 보통 언제 넘어가요? 잔금, 지급. 이런 거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 이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뭐예요? 소유권이냐,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제목 자체가 매매계약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한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따로 안 써도 되는데 이 물건 넘어갈 때 여기에 전세나 저당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이걸 안고 이전할 것인지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만 넘어갈 것인지 이거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네, 해줘야 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을 계약서에 써야 되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8번째가 확인설명서 무슨 일자가 들어있어요? 교부일자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부일자입니다. 확인설명일자 X라요. 확인설명일자가 아니에요. 확인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일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약정서, 이 특약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뭘 약정하느냐?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와 있죠. 뭐, 약정 해제 관련 사항 약정할 수 있고, 과실의 기속 시기, 뭐, 위험부담, 담보책임, 이런 거 주로 약정할 수 있어요. 매매 비용만 동그라미. 자, 매매 비용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매매 비용은 매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도표 위에 쌍방이 균분한다. 균분 동그라미 치세요. 양쪽에서 부담한 것을 매매 비용이란 말을 써요. 양쪽에서 매매 비용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매매 비용이 뭔지를 그 박스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외워야 돼 이거. 목적물의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 공중 비용, 인지 때 중개 보수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매매 비용. 매매 비용이라 그래. 그러면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한다. 양쪽에서 부담한다. 쌍방이 균분한다. 양쪽에서 부담한다. 근데 주의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관행상 누가 부담해?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뭔 사 있어요? 예. 그래서 매매 비용이 뭔지 좀 외워주세요. 근데 중개보수 밑에다가 적으세요. 각각 부담. 이 중개보수는 균분한단 말을 쓰면 안 돼. 각각 부담입니다. 그 계산에 나온 돈을 각각 청구해서 받는 거잖아요. 쌍방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매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뭔 사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균분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속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 옆에다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X. 거래계약서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가 안 들어가. 이제 섞어놓으면 헷갈리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필요적 기지상.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해봤죠? 자, 그 다음에 3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뭐요? 지금은 우리가 종이계약서 쓰잖아요. 사이트 가입해서 컴퓨터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이것이 이제 한 문제씩 낸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실어놨죠. 작년 문제를.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큰 내용은 없고 사실 여기는 똑같아요. 종이계약서하고 똑같이 뭐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고 다만 컴퓨터로 쓴다는 것 뿐이에요. 종이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그 차이인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활성화는 아직 덜 돼 있죠. 아직은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한 문제씩 낸대요. 그래서 뭐 큰 내용은 없고 일단 도입 취지 거기 좀 읽어두세요. 자, 도입 취지 한번 보세요. 책을 한번 보세요. 일단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세무, 단절 운영되고 있는 거래 과정을 일괄 연계 처리한다. 자, 일괄 연계 처리 적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또 세무 뭐 이렇게 단절이 돼 있잖아요. 따로따로. 근데 일괄 연계 처리한다. 이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준비 기간 방법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 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장점. 계약서 이조 변조 방지입니다. 이게 컴퓨터로 뭐 타임 스탬프라고 그래갖고 이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 무자격 무등록업자 방지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 가입할 때는 계곡만 가입해요. 계곡만.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는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방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이계약서 쓰면 뭐 무등록업자도 막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래서 그런 지문을 익혀두시면 돼요. 뭐 이런 장점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거래한 경우 은행 대출금리가 우대된다. 뭐 집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우대해주고 또 등기 비용도 뭐 해준다? 절감. 왜 그러냐면 이 사이트에 보면 법무법인들이 쭉 있어요. 자기가 등기 선택해서 등기를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등기 비용이 일반보다는 훨씬 싸답니다. 훨씬 싸요. 그리고 이제 보수를 신용카드 결제할 때 뭐 요즘 뭐 신용카드는 거기 아니어도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장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따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전자계약 맺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 복원도 따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기서 이제 공인 전자문서 세대 자동 보관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점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원래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근데 감정원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 첫째 줄 밑줄보세요.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정리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원 가입에서 계약서 쓰고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거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과정인데, 뭐, 로그인해갖고 들어갑니다. 일단 회원 가입해서. 계약서 쓰고, 확인서면 쓰고, 전자서명하고, 계약서 보관, 신고 나와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계약 성사가 완료된 전자계약문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동그라미 치세요. 보관되며, 몇 년간 보관된다 그랬어요? 5년. 그럼 여기서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따로 보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완료, 부동산 거래신고, 확정일자, 자동신고 확인할 수 있고, 신고 필증. 자, 신고 필증이 나오겠죠? 또 확정일자 된 계약서를 출력 동그라미. 자, 24시간 출력 가능합니다. 자, 언제든지 필요하면 출력해서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 거. 그 정도 한번 읽어두시고. 뭐, 계약 해제는 큰 내용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문제 보세요. 문제가 작년 문제인데 어떤 형식으로 여기 관련 문제가 나왔느냐. 자, 전자계약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자, 시도지사는 계약, 신고, 허가, 관리, 업무,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자, 정보체계 구축 운영 밑줄 보세요. 자, 이건 누구라 그랬어요? 국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시도지사가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 인증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지문은 맞아요? 있죠? 예. 이 좋았어요. 뭐 생리적 현상 어쩔 수 없어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어. 있고, 없다 틀렸고. 4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뭐가 될 때? 체결된 때. 밑에 보세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따로 한다, 안 한다? 여기 앞에서 이 지문 나왔죠? 예,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옳은 걸 골랐으니까. 자, 5번.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 사항이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대 공인 전자문서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공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된다. 맞아요? 개인들이 보관할 필요 있어 없어?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이계약서 쓰면 5년간, 거래계약서는 5년간, 확인 설명서는 3년 이렇게 보관하게 돼 있지만. 여기 보관되면 따로 보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도입 취지, 장점 이런 것 좀 읽어 두시면 돼요.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5장 파트 개별적 중개 실무 있잖아요. 자, 여기가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끝처리까지 이제 이걸 잘 봐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등 그랬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이제 뭐 기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중개 실무는 등기까지 관여할 사항이 실무가 아니라 그랬죠? 계약 체결하면 실무는 끝난다고 해서 안 해서? 했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 이전 등기하라고 가르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편무계약이란 말을 써요. 쌍무계약. 쌍무계약. 그러면 쌍무계약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죠. 자, 이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것을 잔금 지급이라 그래요. 이때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 잔금 지급일. 근데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쌍무계약이라 합니까? 편무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 그러면 어차피 다 며칠이요? 근데 여기는 시점. 시점을 좀 신경 써야 돼. 시점.
자, 우리가 이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그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죠. 그럼 외국인들이 증여로 부동산 취득할 때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60일. 또 6개월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뭔 10일? 60일. 아주 좋았어요. 60일.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 같은 건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편무계약 계약 효력, 증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자, 그 다음에 이 보존 등기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 먼저 보존 등기 하고 나서 사고 팔면 이전 등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죠. 그럼 보존 등기 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언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냐? 이건 보존 등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며칠? 60일. 60일 이내. 됐어요? 자, 두 번째, 보존 등기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먼저 계약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전부 다 며칠? 근데 시점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기간보다는 시점을 좀 신경 써 주시면 돼요. 거기 계약 체결한 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동그라미 쳐넣으시고 시점을 좀 신경 써 주세요. 시점을 좀 신경 써 주면 돼요. 정리되고 있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계약서 거민이 나옵니다. 거민.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쪽은 거민 대상이 되는 경우고, 이쪽은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원리를 알고 있으라 했죠.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계약이면서, 뭐이면서? 계약이면서 또 소유권 이전이면서 또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자주 잊어먹으니까 그래, 원리를.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칠판 보고. 책은 내가 이따 밑줄 다 그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매매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이면서 계약 맞죠? 근데 법인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토지 건물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다 들어가 안 들어가? 그때 신고 필증이 나오면 안 받아도 돼요. 이제 원칙은. 자, 그 다음에 교환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죠? 그러면 증여도 법인 받아야 될까? 자, 증여 머릿속에 있던 동그라미. 받아야 돼요. 왜? 계약이면서 이전이고 토지 건물 증여하면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왜 매매했다 동그라미 치지 않고 증여만 동그라미 쳐라 할까요? 그 이유. 그 이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복습할게요. 이제 행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앞주, 그 앞주 다 배운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했다. 허가증.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그랬죠. 왜? 거기는 유상계약만 허가. 그럼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증여계약서는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증여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농지증, 거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런 게 쭉쭉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자, 옆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그게 안 나오면 점수 안 나오지. 왜? 여기서는 거민 받아야 된다, 고개 끄떡떡. 허가증 없어도 된다, 고개 끄떡끄떡. 며칠 지나면 어디가 어쩐지 구별이 안 돼. 안 그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자꾸 연습시켜드는 거예요. 자꾸 연습시켜드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자, 그러면 자,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이것도 계약과 관련되거든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도 있고 공유물 분할 계약서도 있어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 이것도 검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또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이 있어 없어요? 자, 이것은 계약은 아니지만 검인 받아야 돼. 이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이제 판결 빼고 계약 아닌 거 찾아봐요. 판결 빼고 계약 아닌 거. 상속.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경매, 공매, 수용. 이건 검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또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들이 있죠? 뭐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차권 설정 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건 검인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뭐 계약은 맞아. 소유권 이전이 아니까 계약은 맞잖아요. 또 전세권 이전하더라도 전세권 이전이지 소유권 이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목 매매 계약서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죠? 광업재단도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죠? 공장재단도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죠? 근데 왜 검인 안 받아?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검인권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 구청장이거든요. 부동산 소재지. 그런데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이런 경우 검인 안 받아요.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받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제되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뭘 받으면? 허가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부동산 거래 뭘 받으면? 신고하면 신고 필증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것도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검인 안 받아.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하고 미줄구로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검인을 해준 사람은 누구요? 검인권자. 자,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러면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가 누가 됩니까? 위임. 위임을 받은 자도 검인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죠? 당첨. 감정은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는 기다려보고. 예. 몰라. 이 학전에 몇 번이나 두 번이나 했는데. 세 번 했어, 세 번. 여기 우리.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마. 타이점 우송. 자, 우리 저기, 기억이 없어요? 이 공법상 위임은, 공법상 위임이라는 건 관청에서 위임한 것은 하급 기관에다 위임을 해요. 그래. 읍장, 면장, 동장. 그러면 구청장이 동장에게 검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동주민센터에서도 검인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위임했을 때. 위임했을 때. 이해되세요? 읍면 동장. 자, 그럼 검인 신청권자는 누구예요? 검인 신청권자. 계약 당사자 중 1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럼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법무사도 될 수 있고 개공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개공 의무는 아니에요.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됐죠? 그러면 검인 받으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 계약서 원본, 이 판결서는 정본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4번 몇 통? 2통. 자, 계약서는 원본, 판결서는 정본. 그리고 4번 몇 통? 2통. 자, 정리되고 있죠? 그러면 거민권자가 시장구수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거민 권한을 행사할 때 계약 실질적 내용 확인해요, 안 해? 안 해죠. 자기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계약 내용을. 그래서 형식적 요건 검인만 확인해요. 이게 서류상에 하자 없고 필요적 기재사항 들어있고 그러면 검인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것도 시험 자주 나와요. 형식적. 됐어요? 예. 자,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책 보면서 볼게요. 자, 그 1번에 거민계약서 제출 나와 있어요? 자, 계약 원인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약 원인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쳤어요? 토지 건축물 하나 더 적고, 토지 건축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자 위임받자 거민받아 등기소에 제출한다. 관할 등기소 오면 적으세요. 여기다 제출해요. 이게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민계약서 내용 도표에서 왼쪽이 거민 대상이 있어요? 매매교환 증여. 일단 증여만 동그라미. 증여가 자주 틀리니까 증여 동그라미. 못 찾았어요? 잘 안 보이나 봐. 자, 니은 디귿 묶으세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 이것도 거민 받아요. 그럼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주소 묶으세요. 이것은 왜 거민을 안 받아? 거민 받아. 안 받은 게 아니라. 거민 받아. 별도로 공부하라는데요. 거민 받는다고. 계약 아닌데도 거민 받는다고.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거민 받아요. 그러면 안 받은 것이 오른쪽 경공매 수용 왜 안 받아? 계약이 아니니까. 전세권, 임차권은 왜 안 받아? 계약은 맞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거든. 등 속에 저당 적으세요. 저당권. 등 속에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거민 안 받아. 자,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왜 거민 안 받아? 토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방 당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거 안 받는다고 했죠. 자, 미음 비음 묶으세요. 허가증, 신고 필증. 이건 왜 안 받는다 그랬어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 봐버려요. 자, 그 다음에 거민권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부동산 소재지요. 구청장, 그 위임을 받는 자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읍면동장, 읍장, 면장, 동장. 자, 그러면 신청은 계약 당사자 1인 동그라미, 그 위임을 받는 자, 뭐 변호사, 법무사, 경영. 자, 개공 밑에다 적어 의무는 아니라고 적으세요.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 X라고 적으세요. 의무 먼스. 의무 먼스. 의무는 아니에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면 거민 신청 서면 제출. 자, 원본 또는 정본하고 4번 몇 통 제출. 자, 계약서는 원본, 판결서는 정본, 그리고 4번 몇 통 제출? 2통.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잘 읽으셨어요? 자, 2개 이상의 시군에 수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판결서 거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들이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하이한 사람 틀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거민권자가 부동산 소재지죠. 그러면 여러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남양주 거, 구리 거. 그렇죠? 그럼 각 시장구수구청장 쫓아다니면서 거민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럼 불편하니까 한 군데서 거민을 신청할 수도 음상 아니야. 한 군데서 할 수 있어요. 각 시장구수구청장 쫓아다니면서 받는 게 원칙이야. 근데 한 군데서 거민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야한다 하면 틀리고 과거에 하야한다 이렇게 출제돼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거민계약서 교부, 거민권자 거민권 행사할 때는 실질적 내용 확인한다 그랬어요. 형식적. 그리고 지체 없이 거민 신청 교부. 형식적 요건 동그라미. 3번은 거민계약서를 말합니다. 거민계약서 4번 몇 통 작성하라 그랬어요?
두 통. 한 통은 거민권자가 보관하고 한 통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송부. 한 통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장 송부. 자, 그 다음에 전매시 거민 신청 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전매. 미등기 전매거든요. 사갖고 대파는 거 등기 안 하고. 그럴 때는 세 번째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뭘 받으라? 먼저 체결된 계약서 거민 받으라 밑줄. 이걸 위반하면 1년하고 3천입니다.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러면 벌칙 한번 복습 한번 할게요. 몇 가지만.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벌칙 그러면 정신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 취득하라 그랬죠?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징역벌금 들어간다 그랬죠? 몇 년? 2년 이하 징역하고 또 에? 누가 뭐라고 나왔어? 100분의 30 벌금. 토지 취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자, 다시 정리할게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하고 100분의 30. 그럼 또 복습. 애국인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군문시행령 있잖아요. 허가 받아서 부동산 취득하라고 했죠. 이때 허가를 안 받으면 이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기억나죠? 그 토지거래 허가는 2년하고 100분의 30. 그리고 거민 전매할 때 거민 신청 의무 위반하면 1년하고 3천. 이렇게 딱 들어가요. 벌칙 몇 가지 복습해 봤어요. 실무 쪽은 프린트에 벌칙이 안 들어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꾸 내가 잊어먹으면 한 번씩 읊어. 또 잊어먹으면 또 읊어. 계속 읊어. 근데 기억이 되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잊어먹어봐. 나는 열심히 넣어줄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만 빠르면 된다.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있어요? 자, 이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와? 공인중개사법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요. 적으세요. 그 제목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온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법적 근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배웠어, 안 배웠어? 이것하고 비교해서 공부해야 돼. 비교해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놨어요. 38페이지라고 적고 38페이지 넘기세요. 거기다 38쪽 적고 38페이지 넘겨보세요. 요약집 38페이지. 요약집 38페이지 넘겼어요? 그럼 맨 밑에 도표 있습니까? 거래계약서하고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 없어? 똑같아요. 똑같은 거민계약서 근데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나란히 넣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한번 봤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5번 개공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거래계약서는 없잖아요. 근데 개공 소개로 하면 개공인적 관련 사항을 적어 가지고 거민 받으러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 비슷하니까 비교해서 공부해 보세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비교해서 38쪽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비교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됩니다. 휴식 갔습니다. 휴식.